그날 내내 나는 그 전화 때문에 동요했다. 그러나 나쁜 소녀와 다시는 만나지도 말하지도 않기로 한 결심을 지킬 작정이었다. 그래야만 내 친구 파울을 도와주기 위해 여자 게릴라 후보 3명을 오를리 공항으로 데리러 갔던 날 이후 내 인생을 좌우해온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몇 주 동안은 일에 전념하며 스스로에게 강요한 의무에 온 정신을 쏟으면서 그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가 내 기억 속에 되살아났고 나는 마치 촌충이 창자 속에 또아리를 틀고 내 의욕과 기운을 모두 삼켜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우울해졌고 어둠 속에서 자위를 하며 우리를 지켜보던 일본인 애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내게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불길 같은 애무로 나를 압도하던 구리코의 모습을 머리에서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다. 빈의 자어 호텔로 걸려온 2번째 전화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때 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동료 통역사와 사랑의 모험을 즐기고 있었다. 도쿄에서의 사건 이후 나는 어떤 성적 욕구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발기불능이 된 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나는 거의 섹스 없이 지내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런데 덴마크의 통역사인 아스트리드가 처음 만난 날 부침성 있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내게 제안했다. 괜찮으면 오늘 밤 만나요. 그녀는 키가 크고 빨간 머리에 근육질이었고 눈은 색이 아주 엷어 투명해 보였으며 별로 까다롭지 않은 성격이었다. 우리는 맥주와 타펠 슈피츠를 먹으러 헤렌가세의 페르스텔 궁에 있는 카페 센트랄로 갔다. 터키의 모스크 양식으로 된 기둥과 둥근 천장이 있고 붉은 대리석 테이블이 놓인 곳이었다.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고급 호텔 자어로 갔다. 그 호텔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할인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둘 다 그 호텔에 묵고 있었다. 그녀는 희디 흰 피부에 검버섯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나이였지만 아직도 꽤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고 그녀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심지어 오르가즘의 순간까지도. 나는 그녀와의 섹스를 즐겼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녀와의 섹스는 너무 건전해서 마치 운동을 하는 것 같았고 세상을 떠난 살로몬 톨레다노가 어느 편지에선가 생식선의 불어나고 외설적인 쾌감이라고 부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리가 2번째이자 마지막 사랑을 나눌 때 나이트 테이블 위에서 전화가 울렸다. 1년의 고개를 마친 후 아스트리드가 발레리나에서 서커스의 고개사가 된 코펜하겐의 자기 딸의 기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양 떠는 고양이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내 전화를 끊을 거야? 이 하찮은 인간아? 나는 잠시 수화기를 들고 마음속으로 내 연락처를 알려준 유네스코 직원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그래 적어도 이번에는 이라고 말을 꺼낸 순간 전화를 끊어버렸다. 옛 애인이에요? 아스트리드가 넘겨짚었다. 편하게 이야기하게 욕실에 가 있을까요? 아니었다. 이미 완전히 끝난 관계였다. 그날 밤부터 나는 다시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런 문제에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다. 47 나이에 나는 남자가 섹스를 하지 않고도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내 삶은 공허하긴 했지만 지극히 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시간을 보내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내 일을 완수했다. 그것은 일에 흥미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사실 그런 적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러시아어 공부와 또다시 거의 한정없는 작업으로 변해버린 이반 알렉세비에치의 본인의 단편 번역도 기계적인 일이 되었고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영화나 콘서트, 독서나 음반 수집도 예전처럼 나를 열광시키지 못했고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 역시 내가 구리코에게 원한을 붓는데 일조했다. 그녀 때문에 존재를 판에 박힌 일상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환상이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종종 나는 스스로가 늙은이처럼 느껴졌다. 이런 상황에서 엘레나와 시몬, 일랄, 그라보스키가 조제프 그라니아 거리의 아파트로 이사온 것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행운이었다. 이들과의 우정은 내게 약간의 인간다움을 불어넣었으며 나의 따분하고 단조로운 삶에 감동을 선사해 주었다. 나쁜 소녀의 세 번째 전화는 파리에 있는 내 아파트로 걸려왔다. 빈에서의 통화 이후 1년 정도 지났을 때였다. 아주 이른 시간이었다. 아마 새벽 4-5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전화벨이 끝없이 울려댔고 마침내 나는 눈을 뜨고 더듬거리며 전화기를 찾았다. 끊지마. 분노와 애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너와 얘기하고 싶어, 리카르도. 나는 전화를 끊었고 물론 다시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마음이 심란했고 속이 거북했다. 나는 커튼이 거쳐있는 침실에 채광창으로 새벽의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왜 주기적으로 내게 전화하는 것일까? 아마 그녀의 강렬한 삶에서 나는 안정된 존재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사랑에 빠진 충성스러운 바보였다. 그녀는 이제 젊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탐나는 여인이 아닐 것이며 앞으로 점점 더 그렇지 않게 변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며 그녀의 전화를 기다린다고 착각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내게 원하는 게 있나?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 갑자기 그녀의 삶에 나 같은 하찮은 인간이 메워줄 수 있는 공백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그 차가운 성격의 그녀가 주저하지 않고 나를 찾는 것이다. 내 감정에 무한한 권력을 행사하던 그녀는 이 분간만 대화를 나누면 어떤 고통이나 모욕감도 지워버릴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녀를 익히 알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절대 이런 짓을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전화를 걸 것이다. 아니, 이번에는 네가 실수한 거야. 난 절대 네 전화를 받지 않을 거야, 페루 소녀. 이제 그녀는 네 번째로 전화를 걸었다. 어디서 걸었을까? 나는 엘레나 그라보스키에게 물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내가 브레실로 출장 간 동안 내게 온 전화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시몬이 받았나 보네요. 그가 아무 말도 않던가요? 그는 당신 아파트에 가지 않아요. 일날이 저녁을 먹는 시간에나 연구소에서 돌아오는 걸요? 그렇다면 나쁜 소녀와 얘기한 사람이 일날이란 말인가? 엘레나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다. 일날에게 물어보지 마요. 어느새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진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 메시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런데 일날이 구리코와 이야기하는 게 가능한가? 그의 부모가 곁에 없고 누구도 그를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곳에 있을 때 침묵을 깨고 말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기로 해요. 엘레나는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쓰며
아무렇지 않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야 할 일이라면 일어나겠죠. 때가 되면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강요하면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언젠가, 아니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게 좋겠어요, 리카르도. 그런데 왜 나쁜 소녀죠? 누구예요? 그녀에 대해 말해봐요.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녀의 집에서 커피를 마셨다. 옆방 서재에서 다음날 세미나에 발표할 보고서를 검토하는 시몬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아주 조용히 이야기했다. 일날은 한참 전에 잠자리에 들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내가 대답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에겐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엘레나. 그래야 당신이 일날에게 일어난 일을 잊어버릴 테니까요. 나는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나먼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루시와 릴리가 각자 칠레 여자의 행세를 하며 미라플로레스의 조용한 거리를 들썩이게 했던 날부터 도쿄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내 평생 가장 아름다웠던 그날 밤까지.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침실에서 색안경을 쓰고 우리를 지켜보며 양손으로 바지 지퍼 부분을 만지던 후쿠다를 본 그날 밤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시몬이 들어와 엘레나 옆에 앉았는지, 그러고는 그녀처럼 조용히 귀 기울여 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또한 언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런 감정의 분출이 창피해 입을 다물었는지도. 나는 한참이 지나서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시몬은 자리에서 일어나 잔과 와인 한 병을 가져왔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와인이랍니다. 싸구려 보졸레 와인. 그는 내 어깨를 토닥거리며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고상한 술이 적당하겠지만 어쩔 수 없네요. 물론 위스키나 보드카, 럼주나 꼬냑이 더 어울리겠죠. 엘레나가 말했다. 우리 집은 술에 있어선 젬뱅이에요. 술을 제대로 갖춰 놓아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형편없이 대접해서 죄송해요. 오히려 내가 이런 하찮은 이야기로 보고서 검토하는 걸 방해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몬. 내 보고서보다 훨씬 흥미로운걸요? 시몬이 말했다. 게다가 그 별명은 당신에게 가장 어울려요. 경멸적인 의미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착한 소년이에요. 얼마나 멋진 사랑의 이야기인지 알아요? 엘레나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실제로 그래요. 정말 멋진 러브스토리예요. 시몬도 날 그만큼 사랑하진 않을 거예요. 그녀가 너무 부럽네요. 그 마타 하리를 만나보고 싶군요. 시몬이 말했다.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어. 엘레나가 그를 위협하며 그의 턱수염을 잡아당겼다. 그녀 사진 없어요?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한 장도 없어요. 내 기억에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다음에 전화 오면 부탁이니 받으세요. 엘레나가 말했다. 이건 히치콕이 만든 최악의 영화처럼 끊임없이 전화벨이 울리고 또 울리는 상태로 끝나버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어요. 시몬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일날이 그녀와 얘기했는지 물어봐야 해요. 정말 창피해요. 나는 두 번째로 사과하며 말했다. 눈물 흘린 것부터 모든 게 창피해요.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엘레나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시몬이 말했다.